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할 예쁜 딸, 아이의 아빠입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도움을 받았던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작곡은 고요한 마을 한 구석에 자리한 우리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달동네에 위치한 우리 집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얼룩덜룩한 모습의 집들이 촘촘히 언덕을 따라 가득했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었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7살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쯤에 같은 동네에 사는 종류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형편의 친구들 집을 드나들다 깨달게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은 어딘가 모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고 들어서면 친구네 집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었어요. 하하호호하고 웃는 친구네 부모님의 웃음소리는 언제나 그 친구 집에 놀러가는 제 마음을 들뜨게 했습니다. 저희 집은 그런 소리가 나지 않는 집이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제게도 엄마 아빠의 사랑이 손길이 당연했던 때가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분명 제게도 역시 저의 집이 화목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며 웃거나 제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엄마 아빠의 손길 같은 것들이 익숙했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뚝 끊기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저를 보는 눈빛이 싸늘해지고 같은 집에 살아도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부모님을 받아들이기가 솔직히 힘들었었어요. 언제부터 그랬냐고 물으면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 첫 번째 기억은 유치원에서 만들기 같은 걸 했는데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고 기분이 좋아져 그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언제나처럼 엄마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엄마에게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엄마에게 칭찬을 했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받고 싶지만 엄마는 냉랭했어요. 더 자세히 말하면 제가 만들어 온 작품에 엄마는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방문도 없었던 좁고 터져나가는 그 집안에 있던 부엌 겸 거실을 뛰어넘어 엄마는 구닥다리 TV 앞에 앉아 리모컨을 탁하고 틀었어요. 그 순간 엄마의 반응이 갑자기 변하면서 무서웠어요. 유치원에서 만든 작품을 집어던지고 엄마 뒤로 뛰어가서 그를 끌어안았어요. 그 상태로 충격을 받은 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는 제가 그렇게 끌어안았다는 걸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런 반응도 없이 묵묵히 TV만 보셨기 때문입니다. 엄청 차가워서 딱딱한 얼음 덩어리가 살갗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었지만 억지로 끌어안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엄마의 무관심은 어린 제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고 아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는 엄마와 저를 아예 모르는 척했습니다. 집에는 평소처럼 일찍 들어오시는 법이 없었어요. 늘 제가 잠든 늦은 밤에 들어와서 제가 눈을 뜨기도 전에 집을 나가거나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아침에도 그대로 누워 계시거나 꼼짝 않고 계셨습니다. 가끔은 제가 없는 사이에 TV를 보시다가 제가 나타나면 큰 소리로 한숨을 쉬시고 혀를 쯧쯧하며 자리에 돌아눕기도 하셨어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제 세상에 그간 제게 전부였던 가족이었던 울타리가 뒤로 돌아서며 세상을 잃은 것처럼 기분이 들었어요. 잠들기 전 무관심한 엄마의 등을 억지로 껴안고 힘들게 잠에 빠져들면 반드시 그런 꿈을 꾸곤 했어요. 아무도 없는 커다란 모래사막 위에서 저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꿈이었고 정신이 혼미해지며 목이 마른 듯하여 두 눈을 부릅뜨며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찾는 꿈이었어요. 그런 날은 잠에서 깨우면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전혀 혼자였어요.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르는 엄마를 혹시나 듣게 되지 않을까 일부러 큰 소리로 울어도 보고 엄마, 아빠를 그리워서 목청껏 부르기도 하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정막으로 둘러싸인 집안에서는 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나 그런 지옥을 경험했을까요? 조금 기다리면, 조금이 지나면 된다고 아무도 알려준 적 없는 생각을 하면서 엄마와 아빠가 원래의 모습처럼 돌아오길 바라면서 빌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예전의 따뜻한 부모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심지어 제 앞에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다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그래서 두 사람이 어째서 그렇게 급작스럽게 변해버린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싸움 내용을 들었을 때는 돈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았어요. 갚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대체 밖에서 얼마를 또 쓰고 들어왔느냐고 아빠가 엄마를 나무랐습니다. 엄마는 그에 지지 않고 지긋지긋한 집 구석에서 운운하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러던 중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엄마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빤히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앞에서 가리지 않고 온갖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화가 난 아빠가 소리쳤을 때 아빠 아들이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얘기는 아빠가 우리 아빠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 저를 가지게 되었고 아빠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자신의 자식인 줄로만 알고 키워주었다고 하시는군요. 심지어 엄마는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바람난 남자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하는 대부분의 말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무의식적으로 그들이 싸우는 것이 제 잘못인 것 같다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가정은 매일 싸움으로 가득 차며 저희 가정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전에는 찾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내 세상은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것이 변해버렸어요. 어린 마음은 무력함에서 아픔과 분노로 가득 차고 부모님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일이 겪어졌습니다. 마음으로 그 좁고 터진 집안에서 부모님의 그림자를 피해 다니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누가 저를 키울 것인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싸우는 엄마와 아빠를 보고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울면서 집을 뛰쳐나가 산 하나를 작은 집들로 가득 채운 그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우리 집을 떠올렸습니다. 그 높고 가파른 언덕길에서 눈물이 앞을 가려 넘어지며 굴러가 차례로 다른 집에 부딪혔습니다. 아프고 큰 소리로 올 수 없어 몸을 웅크리고 가쁜 숨을 쉬면서 누웠습니다. 뒹구는 저를 지나가던 고등학생 형이 발견하여 병원에 데려다 주었지만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서로 데려가려고 싸운 것은 아니었어요. 서로 이 짐덩이 당신이 데려가 키우라고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저는 짐일 뿐이라고 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쓰레기를 쓰레기 봉투에 묶어서 쓰레기장에 버리는 것처럼 차라리 그렇게 버려졌다면 그토록 아프진 않을 것 같아요. 제대로 쓰레기장에 버려지지도 못했다는 생각은 고작 7살인 제게 괴롭게 했습니다. 가난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와 아빠의 짐덩이일 뿐인 나로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은 공기 중에서 흩어져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리 수술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제 다리는 전혀 아프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랬죠. 결국 부모님은 가난하고 불화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더는 함께 있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지금은 그 상황을 이해합니다. 누가 그 상황에서 더 오래 함께 살 수 있겠어요? 넓지 않은 집에서 방 하나가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그 작은 집에서 원치 않는 사람과 매일을 함께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지옥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 했던 마음도 아빠는 특히 더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 친자식도 아니고 남의 자식인 저를. 심지어 아내는 다른 남자가 좋아져 매일 밖으로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계속 저를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엄마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결국 제가 살아가려면 엄마를 이해하고 잊어버려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고 나서는 엄마를 이해하려고 매진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다시 시작할 삶에 대해 저는 엄마에게 짐이라는 존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이혼은 제가 공식적으로 불행한 아이가 된 시작이었지만 막을 방법은 없었어요. 소름이 돋는 두 사람의 손에서 완전히 버려진 채 있었던 것은 부모님께서 완전히 이용당하는 과정을 받아오면서 다리가 아팠던 것을 모르고 하염없이 이 지옥을 탈출할 방법만 생각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여전히 혼자서 엄마나 아빠의 등을 몰래 끌어안고 눈을 감았었죠. 그러나 그들이 제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보육원으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훌쩍훌쩍 울면서 엄마 아빠가 그리웠지만 낮 시간에는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힘껏 장난치며 놀다 보았습니다. 차라리 그 집을 떠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다시 그 집에 갈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웃어주었고 저 또한 웃을 일이 많았던 보육원에서의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투명한 존재로 다루던 그 쓸쓸한 집에서 벗어나게 된 사실 하나로 슬픔에 빠진 제 자신을 위로하고 감싸주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로 저는 외면당한 채 다리가 조용히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단체 활동 중에 다리가 아파졌다는 것을 알게 된 원장님은 급하게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다리를 사용하기 어려워한다는 말만 돌아왔어요. 원장님은 무릎을 꿇고 제 눈높이에 맞추어 앉아서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나아질 거예요. 알 수 없는 희망이 억지로 묻혀나오던 원장님의 그 말에 저는 더 활짝 웃었어요. 코와 입술 사이에 있는 턱의 양쪽 부분이 파르르 떨리도록 하루 종일 활짝 웃었고 몇 번의 병원 다니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걱정을 토성하는 원장님의 얼굴을 보기 싫어하여 일부러 상태가 호전된 척하며 고통을 참고 보통 사람처럼 걸었습니다. 그렇게 7살이 되었을 때 다리 치료는 끝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양다리가 다 그런 상태가 아닌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급할 때 이렇게 하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애들이랑 축구할 때는 조금 참아야죠. 그래선 안 된다고 말리는 선생님들께 괜찮다고, 진짜 아프지 않다고 말하며 저는 꽤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습니다. 보육원에서 보낸 시간들은 고통스럽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 이유는 제만큼이나 상처를 가진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저희는 서로의 상처로 서로를 위로하며 모두의 서히 넘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서로 묻고 이야기했어요. 그 위에서도 인중이 파르르 떨리도록 빛나려고 노력했던 어린 나의 강인한 의지와 밝은 웃는 얼굴 덕분에 주변 사람들은 나를 조금씩 사랑하며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보육원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게 되었어요. 그런 집단 생활을 즐기며 부모님과의 일을 잊었고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망가진 다리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힘들게 절뚝이는 채 다리가 서러운 밤이 많았지만 다리가 아플수록 나는 어떤 고통에도 굴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희망의 빛이 내 곁에 없었지만 대신 시간은 무척 빨리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간이 흐르자 나는 어른이 됐어요. 저는 공부하기보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실전에서 사용될 일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는 절름발이라고 저를 조롱해도 참았어요. 입으로 놀림뿐만 아니라 주먹과 발로 제 몸을 때리려 할 때도 참을만 했습니다. 어릴 때 겪은 고통에 비하면 미약한 고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좋은 말로 하자면 그들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아무리 때려도 놀려도 상처 주려고 애쓰더라도 제가 웃으며 그들을 대했습니다. 제 다리가 무릎 아래서 바보처럼 되어버려도 미소 짓는 얼굴로 받아들이며 세상을 향해 한 발자국씩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학교가 아닌 인생의 학교를 졸업하고 고아의 다리까지 불편한 저를 안쓰러워하셨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가까스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저를 취업시켜 주시느라 선생님께서도 고충이 많으셨을 테죠. 졸업을 하고 취업을 나가면서 선생님께 그동안 많이 배웠다고 덕분에 정말 감사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노래와 다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환한 미소를 잃지 않은 너의 모습을 통해 선생님도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어. 내가 오히려 너한테 고마워. 학생인 너한테 선생인 내가 많은 걸 배웠다. 앞으로도 더 힘든 일이 많을지 몰라. 이제 너는 진짜 사회에 나가는 거니까. 학교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너를 멋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늘어날 거예요. 힘들더라도 항상 내가 해온 대로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는 아이가 되어야 해. 선생님이 해주신 그 말씀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큰 길잡이가 되었어요. 잘 웃으려고 더 노력하고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걷지 못한 시선들을 견디고 참았죠. 슬프게도 제가 가장 인정받았던 점은 성실함이었어요. 두 다리 멀쩡한 사람들보다 더 성실히 일한다고 사장님은 저를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색하고 쉽지 않았어요.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엄연한 사회인이어야 했지만 어쩌다 보니 난
엄마와 아빠에게 버림받고 보육원에 적응하던 어린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제 끈기를 놓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지낸 결과 지금은 내 인생에서 행복한 시기입니다. 그때는 최악의 불행한 시기였다고 자신에게 주장했습니다. 이는 일부 사실이기도 하지만 저는 끈기와 인내로 어려운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내 아는 어른이 되지 못한 어린이와 같았습니다.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입사한 여자 직원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던 차가운 겨울날 저는 입사 3년 차의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지연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꼴에 어울리지 않게 음악을 좋아했던 저는 즐겨 들었던 노래를 그녀가 흥얼거리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를 흥얼거리는 그녀의 모습은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리게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귀를 쫑긋 세우고 지연 씨가 흥얼거리는 노래에 맞춰 속으로 따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지연 씨가 먼저 안다는 희열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라는 말이 왜 제가 좋은 뜻으로 들렸는지 착각을 단단히 해버린 채 심장은 그래도 계속 뛰었습니다. 지연 씨와 마주칠 때마다 내 정신은 빠져나갔어요. 두근두근하는 평화로운 심장 박동 소리는 아니었고 쿵쾅쿵쾅하며 힘차게 뛰어드는 심장 소리 때문에 항상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 그 소리가 새어나가서 지연 씨에게 내 마음을 드러낼까 봐 그랬습니다. 그녀는 나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녀의 미소가 너무 눈부시고 그녀의 손짓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한편으로는 나는 절름발이고 호되었기에 내 첫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나야겠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내 체념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에서 온,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지연 씨와 상대적으로 서로 다른 존재였죠. 운명에 이끌려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지연 씨와 함께 좋아하는 노래 때문에 제가 매일 그 노래를 속으로 흥얼거리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러 내려갔을 때 그 노래를 흥얼거리는 저를 발견한 지연 씨가 제 어깨를 툭툭 치는 걸 보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잠깐 나 좀 볼래요 라고 따로 부르는 지연 씨. 그 이유는 바로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공연 때문이었는데 원곡 가수가 아니라 아마추어 가수들의 작은 공연이었지만 저는 고민 없이 단숨에 수락해야 했습니다. 어떤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따위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지연 씨와 함께 갑니다. 심지어 지연 씨가 먼저 나에게 물어보신 것이었는데 거절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가수의 공연장에서 그의 노래 가사에 매료되었습니다. 서로에게도 매료되었죠. 우리의 사랑은 천천히 시작됐어요. 지연 씨는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좋아했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공통의 취향과 생각을 공유하는 노래 하나로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며 서로의 삶과 꿈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들려준 많은 이야기들이 내 안에서 또 다른 음악이 되어 나를 간지럽히고 있었어요. 어느새 지연 씨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고 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마다 행복함과 따뜻함을 느끼며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길은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결혼을 하겠다고 지연 씨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그들은 나를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들은 나를 꺼려했기 때문에 나와 아내는 힘들고 슬픈 순간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죄를 짓는 기분이었어요. 어릴 적 사연을 모두 아는 지연 씨에게 저는 딱 한 가지 약속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코 저희 부모님처럼 우리의 사랑을 망치지 않겠다고 평생 함께하며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했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조금씩 저를 받아들여 주셨지만 그 모습은 포용이 아닌 체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해했죠. 애지중지 아끼며 귀하게 키워온 딸로서 아무런 것도 없이 무식하게만 성실한 절름발이 고아와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알았습니다. 아내는 매우 고생했지만 그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 사랑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함께 겪은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가정을 꾸려나갔다. 저희에게는 아내를 닮아 총명하고 아름다운 딸이 태어났다.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걸음마를 하고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순간이 감사한 일이었고 행복한 일이었다. 이렇게 행복한 채로 자신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내를 만나 저는 과분한 행복 속에 살았다. 제 인생이 깜박하고 허접했던 저의 이런 커다란 행복을 선물해준 아내와 딸에게 제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느꼈고 최선을 다할수록과 함께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아픈 성장기를 거쳤다는 것을 까맣게 잊을 정도로 행복한 삶이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죠. 사랑스러운 딸을 얻고 남부럽지 않은 사랑을 주고받으며 행복했던 그 시간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췌장암 사기에 걸려 세상을 떠나야 했고 제 세상은 그렇게 또 한 번 무너져야 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 1년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6개월 정도를 살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아내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어요. 아내는 딸아이와 저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며칠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반쯤 넋이 나간 얼굴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아내는 딸이 말을 걸어도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좌절하던 모습을 싹 지우고 활짝 웃는 얼굴로 아침을 맞이했어요. 너무나도 평소와 같던 모습에 순간적으로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이 몽땅 꿈이었나 하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어요. 항암 치료 받고 싶지 않아. 그냥 6개월이라도 웃으면서 우리 딸이랑 당신이랑 같이 행복하게 지내다 가고 싶어.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저는 아내의 말을 존중해야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1년 더 살 수 있을지 모르는데 아내는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싫어하여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아내가 많이 힘들어질 것을 서로 마주보며 예상할 수 있지만 어쩌면 서로 전혀 모르는 일도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치료를 받지 않고 운명을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면 반발심이 들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거쳐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설득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잠든 아내를 붙들고 목이 찢어져라 울었어요. 그렇게 오는 동안에는 아버지를 오늘 보며 감사하며 입격했습니다. 눈뜨지 않는 엄마를 보며 놀랐고 충격을 받을 딸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아내와 나 둘만 있는 것처럼 떠나지 말라고 내 곁에 하루만 더 있기를 바랐습니다. 울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되자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보다 더 힘들고 고통받는 아내 앞에서도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제 주제에 차서 제게는 눈물을 흘릴 자격이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하늘에 기도를 올리면서도 놓치지 않고 구하라고 했고 차라리 아내 대신 지연이를 위해서 그러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를 대신 데려가 주세요. 6개월이 아니라 3개월만 살아도 괜찮으니 제 지연이를 제발 더 살게 해주세요. 잔인한 하늘은 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 정말 헛되구나.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와 침대 위에 놓여있던 아내와 나의 사진을 뒤집어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 죽음 앞에 조금이나마 준비를 하고 나면 그때 천천히 죽게 될 줄 알았어요. 사실 우리가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언제 죽을지를 미리 알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래 사랑하고 오래 함께 살아가다가 느지막이 눈을 감게 될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느닷없고 옛것도 없이 그 사람을 떠나보내야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슬픔도 슬픔이지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허무하고 허탈한 감정이었습니다.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 아니라 이미 심장이 도려내진 사람처럼 며칠 동안 그렇게 아내를 잃은 슬픔으로 괴로워했을까요? 이웃집에 사시는 아주머니께서 조심스레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며 계신 그 어르신은 평소에도 아내와 딸에게 애정이 많으셨던 분이었죠. 수연 아빠, 문 좀 열어봐요. 안에 있지?
문 좀 열어봐. 그러나 저는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까만 어둠에 덮인 기분으로 그대로 눈을 감고 싶었어요. 하지만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수연이야. 그것이 내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정신 나간 놈, 한심한 놈, 나 스스로 뺨을 갈며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는 어르신과 그 옆에 서 있는 딸아이가 보였습니다. 어르신은 즉시 제 팔뚝을 한 번 때리셨지요. 이 사람아, 정신 똑바로 차리래? 이렇게 어린 아이 앞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있었습니다. 주변을 좀 보게 하라고 말하며 어르신은 집 앞에 잔뜩 놓여있는 고지서와 현관문 바로 앞에 있는 싱크대를 가리키셨습니다. 수연이의 손을 잡고 있던 손을 끄덕이며 제 눈앞에 흔들어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두 눈을 꼭 감은 채로 대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싶었습니다. 정말 제 자신이 안심했죠. 수연이는 그동안 살이 빠져 통통했던 두 벌이 홀쭉하게 들어가 있었고 현관문 앞에 달린 거울 속 제 모습은 폐인 그 자체였습니다. 언제부터 쌓였는지 알 수 없는 우편물들은 현관문 앞을 메우고 있었고 싱크대 위에 마구 놓여진 그릇들과 라면 봉지들은 그동안 혼자서 억지로 끼니를 때웠을 수연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절한 몸부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얼마나 욕을 해댔는지 몰라요. 아내에게 분명 수연이 걱정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해놓고 정작 아내를 떠나보내고 난 후 저는 수연이를 까맣게 잊은 채 제 슬픔 속으로 가라앉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우편물을 전부 집으로 가지고 들어온 후 집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집에 있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면 다 꺼내어 먹은 수연이의 흔적들이 더욱더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진짜 나쁜 놈이었어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어요. 집 청소를 다 하고 나니 어르신이 다시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이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야겠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어도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힘내라고 수연이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아이를 끌어안은 채 몇 번이고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고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냄새가 나요. 오랜 시간 동안 씻지도 않고 폐인처럼 있었으니 당연히 몸에서 악취가 났을 테지요. 얼른 몸을 씻고 밖으로 나왔을 때 수연이가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그림인지 모르니 수연이가 제 가족을 그린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림이었지만 수연의 말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생각했습니다. 가족 수연이의 말에 따르면 다시 힘을 내야 했죠. 우리 가족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저 하나뿐이었으니까요. 가장 먼저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사장님이셨지만 반응은 냉담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연락도 없이 잠수를 타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었죠. 벌써 제자리엔 다른 사람을 구했다는 사장님의 말씀에 허공에 대고 꾸벅꾸벅 절을 하며 부탁드렸습니다. 혹시 자리가 다시 생기면 꼭 연락 주시라고. 정말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전화기 너머 사장님은 크게 한숨을 쉬며 잘 모르겠다는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성실함 하나로 믿고 쓰는 직원이었는데요.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은 몰랐다며 사정없는 사람이 세상 어디 있을까요?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고지서들을 뒤적여 보았어요. 이번 달 말일에 전화가 끊긴다는 고지서와 가스가 끊긴다는 고지서도 있었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행으로 달려가 봤지만 없는 살림에 아내와의 마지막 추억을 만들겠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당장 술값에 사용할 돈조차 없었습니다. 제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나조차도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 상실감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못해왔던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걸 나가겠지만 큰 돈은 아니지만 수입으로 밥 사 먹일 정도의 돈은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심했습니다. 나가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라면이 들어있던 찬장도 오랜 시간 비어 있는 게 오래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장 가스비를 내줄 돈이 없어 끊길 뻔한 상황이라 큰일이었습니다. 먹을 음식은 그렇다 쳐도 추운 날씨에 차가운 방바닥에서 아이를 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장 신문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 다리 문제, 고질병인 그것은 여전히 취업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희망을 잃지 않아야 했지만 얼마든지 무너져갈 수 있었습니다. 내려가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제가 가부를 해줄 수 있는 곳도 없었고 고통의 실마리가 엉켜 있어서 푸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었으면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너무 소중한 딸이 있었고 저 혼자가 아니라든지 포기한 게 아닌지도 몰랐죠. 아빠, 사랑해요. 삶이 힘들어도 딸을 위해 버티겠어?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딸을 생각하면 관심 없던 것들도 가슴이 먹먹해져요. 아내가 돌아가고 나니 오직 딸을 위한 마음 한 가지만이 간절해져요. 우리 딸을 지켜야겠어. 딸에게 엄마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게 도와주겠어요. 벗어나기도 전에 아빠를 잃는 슬픔까지 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라도 살아야 저희 딸이 깊은 슬픔의 늪으로 빠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백 번 죽을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또 마음을 접고 일어서게 됐었어요. 나도 살아야 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인력사무소에 나가 일당이라도 받으려 주위를 기웃거렸습니다. 하지만 봉고차에 오르려 치면 저를 막아섰어요. 불편한 다리 때문에 일터에 도착해도 돌아가라고 냉대받는 일수였습니다. 좌절했죠. 눈물을 흘리며 집에 돌아와 대문 앞에 종이를 붙였습니다. 어린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끊지 말아주세요. 일자리만 구하면 꼭 갚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옷장에 있는 잔돈을 다 털어 아이에게 먹인 라면 같은 것들을 사다가 쫄쫄 굶주린 딸아이에게 쪼개고 쪼개 먹였습니다. 아빠가 미안해하며 울먹이며 말하는 책에 딸아이는 맛있다고 웃어만 보이기만 했습니다. 울며 보챌 법도 할 어린 나이인데 아이는 괜찮다는 말만 했어요. 아빠가 먹으라고 같이 먹어야 맛있다고 말하는 딸아이의 얼굴은 꼭 아내를 닮아 있어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를 닮은 수연이에게도 하늘에 가신 아내에게도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한 인간일까? 스스로를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다음 날 어김없이 새벽에 인력사무소를 찾아가 어렵게 하루 일당을 받았어요. 일터에서 하루 종일 저를 구박했지만 그래도 기뻤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기쁨과 일당을 받았다는 기쁨을 무시하고 구박당해도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때 저는 깜짝 놀라 말았어요. 집안에서 혼자서 맛있는 짜장면을 먹고 있는 수연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연아, 이거 어디서 구했어? 제 물음에 수연이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집 앞에 놓여 있더랍니다. 하나는 아빠 것이라 안 먹고 남겨둔 거라는데 하고 말하며 아직 뜯지 않은 그릇을 보니 작은 글씨로 쪽지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힘내세요. 누가 두고 간 거예요? 간단한 걸로부터 알아볼 수 없었지만 이미 말라붙은 차가운 짜장면을 먹으며 눈물을 삼켰다. 그 다음 날도 집 앞에는 언제나 짜장면이 놓여져 있었다. 누가 보냈는지 알 수조차 없는 짜장면을 먹으며 염치 없지만 조금씩 힘을 내려고 했다. 고마운 그 사람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먹은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감사하다는 쪽지를 함께 문 앞에 두는 것뿐이었다. 여전히 나를 고용해주는 회사는 없었다. 수연이를 보면서 그리고 힘내라고 짜장면을 두고 간 이름 모를 사람의 응원을 생각하면 힘내야 했지만 사실상 나는 매우 지쳐 있었다. 하루에도 수십 번이나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찾아왔어요. 그날도 겨우 받은 월급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집에 가버린 짜장면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냉장고에 붙어있던 힘내라는 쪽지가 다시 눈에 띄었어요. 희미하게 쪽지 아래에 인쇄된 중국집 이름을 보며 왜 이제서야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다는 감사 인사라도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쪽지에 적힌 중국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가게를 이미 마감하는 시간이었는지 가게 내부가 조용했어요. 영업이 끝났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분의 얼굴을 보니 50대 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냅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덕분에 우리 딸과 나는 밥을 굶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놀라시며 말씀하셨는데 도무지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더니 그분은 자신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당황해 어쩌면 못하고 얼떨떨한 자세로 있는지 그런데 그때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때야 사장님은 그 남자를 보며 물으셨어요. 내가 그랬냐 하니 사장님이 아니라 중국집에서 일하던 배달 기사가 그 쪽지를 보고 자기 돈으로 주문을 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일반적으로 주방에서 일하시며 전화 주문과 배달을 겸하던 직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에게 일으키면서 가스비는 어떻게 되었냐며 아이가 건강한지 물었던 친절한 말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해야 할 터인데 그동안 염치 없이 그냥 받아만 먹은 제 자신을 용서해달라며 저에게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딱하네. 젊은 사람이 그러지 말고 일할 곳이 없으면 우리 가게로 나오는 게 어떨까요? 우리도 인력 확보가 어렵고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최고인데 요즘 그런 사람이 쉽게 찾아지지 않아서 힘들고 성가시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 달도 버티지 못한다. 제가 일하는 곳은 나가기 일수한 곳인데요. 일단 지금 당장 나와야 해요. 내일부터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된 중국집 사장님은 갑자기 저를 중국집에 채용해 주실 거라며 월급은 많이 주지는 못하지만 하나씩 배우면서 자리를 잡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다리가 아파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고 직원들도 격려했습니다. 그 일은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다리가 아파서나 다른 이유로 인해 시작할 때부터 거부당하기 일쑤했던 많은 사람들의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하냐고 물으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안 되는 것이 세상 어디에나 있어요. 그런데 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오래 일한 직원 사정 하나를 안 봐주고 악덕이구만, 악덕이야.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 테니까 말만 해요. 그나저나 우리 상진이 착하고 사람 좋다는 건 알았지만 오작동했어. 이렇게 사람 붙는 눈이 좋아서 사장님은 처음 보는 저를 중국집에서 일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는 것도 모자라 아니라 상지시를 봐서 도와주시면서 첫 달부터 월급을 가불해 주는 등 세심한 배려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주셨어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스스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무식할지언정 이렇게 무지한 줄은 몰랐네요. 사장님은 어려운 일들이 동시에 다가오면 누구에겐 얼마든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위로를 해주셨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자신이 한심하고 창피했던 기분이었죠. 창피해도 그 정도로 창피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사장님의 도움으로 값을 받은 돈으로 가스비를 낼 수 있게 되었고 수연이에게 맛있는 밥을 차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끊어진 전화도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연이는 아빠가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 그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작 6살이 되지 않은 아이에게 일을 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사실을 깨달게 된 것에 대해 너무 미안했어요.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퇴직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된 저는 사장님과 상진 씨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비싸고 좋은 것을 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자 사장님과 상진 씨는 말씀하셨어요. 얼른 더 열심히 일해서 자리를 잡고 그때 갚아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감사한 마음을 가장 잘 갚는 첫 번째 방법은 저와 수연이가 얼른 삶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한 후 저는 그 중국집을 제 두 번째 집이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 직접 배달은 나갈 수 없었지만 사장님과 상진 씨가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제 스스로가 염치 없이 느껴졌습니다. 더 잘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일부터 시작해 사장님과 상진 씨에게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식당 일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요리, 설거지, 손님 응대 같은 것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만의 노하우는 감히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 노하우를 아무것도 아닌 제가 배울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했어요. 상진 씨와 저는 5살 차이로 제가 상진 씨보다 형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제가 형 소리를 듣는다는 것도 멋있었지만 상진 씨는 저를 형이라고 부르며 잘 따랐어요. 외동으로 자랐던 형진 씨는 형제가 나오기를 꿈꿨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져 나는 호영이라는 형제와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형제 사이와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수연이라는 아이도 상진 씨를 불황이 삼촌이라 불러주며 잘 따랐어요. 시간이 흘렀고 어느새 수연이는 13살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달동네에서 살던 것을 가게 근처로 이사를 갔고 나는 사장님으로부터 기술을 배워 중국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동생 상진 씨와 함께였습니다. 처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도 하였지만 상진 씨가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해서 더욱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과 잘 맞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가게를 새로 차리는 동안 사장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떠날 때 사장님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어서 성의를 표시한 선물 봉투를 가져갔는데 사장님께서는 그 봉투를 거절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호의를 베푼 것뿐이고 내가 깨달은 것들은 모두 내 노력 덕분에 얻은 것이니 내게 갚을 필요가 없지. 나는 이미 자네에게 마음으로 다 그 값을 받았어. 수연이도 잘 크고 있고 너도 이만큼 자리를 잡게 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주위를 돌아보고 그때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사장님의 말씀에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말을 탁 쳤습니다. 깨달음의 깨달음을 또 얻게 해주시는 사장님의 지혜로움과 깊은 마음을 배우기에는 아직 저는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진 씨에게 이야기를 들렸더니 예전부터 꿈꿔왔던 것이 있다며 말씀을 꺼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말이었죠. 그냥 한 번씩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주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예전 달동네에서 어려운 시절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예뻐해 주시던 어르신들을 떠올렸습니다. 모두들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계셨지만 그들도 내면에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했을 텐데요. 보이셨겠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어려운 하루를 보내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진과 저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의 어려운 어르신들께 짜장면을 대접하는 봉사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딸 수연이는 이제 일을 그만하라고 말하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학교에서 손주가 친구들에게 발표를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도우며 살고 있다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짜장면을 만들어드리는 요리사라고 말하는 것에 더 힘을 얻는 요즘이다. 이러한 말을 듣게 되면 이미 넘치도록 솟아나던 힘든 일들을 아무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이때 힘들다는 이유로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버텼기에 지금처럼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수연이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기에 저는 일어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기꺼이 내 삶의 지혜를 제 사장님과 상진 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내 손길을 이끌어준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이에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